이놈들아, 내가 죽어도 저 땅꾼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놈들아, 흙 속에서 절반쯤 묻힌 채로 그 말을 남긴 노인이 있었습니다. 친아들의 손에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진 조선 최고 명문가의 대감. 그 대감을 구한 것은 삿갓 하나, 쇠꼬챙이 하나가 전 재산인 하찮은 땅꾼 총각 하나였습니다. 과연 아무것도 없던 그 땅꾼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석꾼이 되었을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성 땅에 땅꾼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막동이. 22살의 홀몸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었고 손은 거칠었으며 입고 다니는 옷은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만은 맑았습니다. 사슴처럼 크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아비는 막동이가 10살 때 구렁이에 물려 세상을 떠났고 어미는 그보다 이태 뒤에 병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어미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 막동이는 12살이었습니다. 어미의 손을 꼭 쥐고 밤을 새웠지만 동이 트기 직전에 그 손의 온기가 쓰러졌습니다. 막동이는 그날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새도 없이 어미를 묻을 땅을 파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낡은 삿갓 하나, 두더지 잡는 쇠꼬챙이 하나, 그리고 무너져 가는 토담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토담집은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어 방 안에 양동이를 놓아야 했고, 바람이 불면 벽 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막동이는 그 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비와 어미가 살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날마다 산으로 올라 두더지를 잡고 장에 내다 팔아 주먹밥 한 덩이를 사 먹는 것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두더지를 잘 잡으려면 굴의 방향을 읽어야 했습니다. 흙이 봉긋하게 솟은 방향, 풀이 죽어있는 자리, 이슬이 맺히지 않는 땅. 막동이는 그것들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아비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 눈 덕에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땅꾼 막동이? 저거 평생 그 꼴이지 뭐. 근본도 없는 게 뭘 바라겠어. 저러다 늙어 죽을 때도 혼자 죽겠지. 막동이는 그 말들을 들어도 씩 웃을 뿐이었습니다. 화를 낼 기력도 억울해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도 산에 올라 두더지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욕심을 부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으면 그걸로도 좋겠습니다. 그런 막동이에게 운명이 찾아온 것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낙엽이 붉고 노랗게 물드는 계절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낙엽이 바람에 날려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막동이는 그게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에서 낙엽을 맞으며 걷는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산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막동이는 홍성 북쪽 망월산 기슭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두더지 굴을 찾아 이리저리 땅을 살피다 보니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는데도 두더지 굴이 여간해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허탕이구먼. 막동이는 중얼거리며 삿갓을 고쳐 썼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길 한쪽에 허름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마에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낡은 등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던 막동이는 발걸음을 주막 쪽으로 돌렸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청하자 주모 할멈이 물끄러미 막동이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주름이 깊은 할멈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샘처럼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얘야, 너 땅꾼이지? 예, 할머니. 날마다 이 산에서 두더지를 잡습니다. 할멈은 막걸리 사발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막동이가 동전을 꺼내려 하자 할멈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그냥 마셔. 막동이는 어리둥절했지만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시원한 막걸리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할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느니라. 재물이 없어도 마음이 바르면 하늘이 반드시 알아보신다. 막동이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하하. 할머니, 그런 말씀은 저처럼 가난한 놈한테는 그림의 떡이지요. 하늘이 알아봐줘도 배는 채워줍니까? 저는 오늘 두더지도 한 마리 못 잡았는걸요. 막동이는 허허 웃었습니다.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막동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막동이는 막걸리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막동아. 할멈이 불렀습니다. 막동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멈이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의아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 도움을 청하거든 절대 외면하지 마라. 알겠느냐? 막동이는 그 말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가난한 땅꾼에게 하늘이 무엇을 알아보겠느냐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막을 나서며 한 번 뒤를 돌아봤을 때 할멈은 그 자리에 서서 막동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불과 사흘 뒤에 막동이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홍성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는 내포 땅에는 최 판서 댁이 있었습니다. 최 판서의 성은 최가요. 이름은 최문택이었습니다. 3대째 판서를 배출한 명문가였고 논만 1000마지기, 밭만 500마지기였습니다. 하인만 50명이 넘었고 사랑채에는 날마다 손님들이 넘쳐났습니다. 99칸 기와집은 내포 땅에서 가장 크고 웅장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300년 묵은 느티나무 2그루가 서 있었고 가을이면 그 나무에서 낙엽이 저 대문 앞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집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 최문택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셋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밝혀지는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은 최서방, 최기준이었습니다. 38배 장성한 사내로 얼굴은 번드르르했으나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술과 노름을 즐겼고 하인들에게 매질을 일삼았으며 돈이 생기면 기생집으로 직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바깥에서는 점잖은 채, 교양 있는 채를 했습니다. 양반 체면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최 판서는 큰아들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걱정이었으나 피부치라는 이유로 눈을 감아왔습니다. 작은아들 최기만은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한다고 올라간 지 1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따금 편지 한 통이 올 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최 판서는 작은아들이 보고 싶을 때면 사랑채 창가에 앉아 한양 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최문택 판서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한 편이었으나 반년 전부터 기침이 잦아지고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의원이 다녀가고 약을 지어왔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부터 큰아들 기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은 날마다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언제 죽느냐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약그릇을 들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면 반드시 뒤를 힐끔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 약은 드셨습니까? 진지는 드셨습니까? 하며 살뜰히 구는 척했지만 돌아서면 신복 2억을 불러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하인들은 그 눈빛을 알아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준은 자기 말을 거스른 하인에게 매를 아끼지 않는 자였습니다. 한 번은 밥상을 늦게 드렸다는 이유로 하인 하나의 종아리를 3대나 때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 하인은 사흘을 절뚝거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기준의 눈 밖에 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의 신복 하인 2억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2억은 키가 크고 눈이 가늘었습니다. 말이 없는 자였으나 기준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어두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억에게는 법도도 양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준의 명만이 있었습니다. 그 2억이 요즘 들어 이따금 산 쪽을 흘끗거렸습니다. 망월산 쪽이었습니다. 한편 최 판서의 며느리 기준의 아내 심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고 아이들에게도 따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아버지의 약을 다리는 것은 언제나 심씨의 몫이었습니다. 약이 제대로 다려졌는지 직접 맛을 보고 온도를 확인한 뒤에야 시아버지 방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심씨를 늘 구박했습니다. 계집이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야. 나서지 마.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심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최 판서는 며느리를 아꼈습니다. 저 아이가 없으면 이 집이 어찌 돌아가겠느냐. 최 판서는 심씨가 약을 가져올 때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심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최 판서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사랑채에 앉아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쪽짜리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패는 오래돼 빛이 바랬지만 새긴 문양만은 선명했습니다.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문양이었습니다. 오래전 그가 젊었을 때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내는 총명하고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수선한 시절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외구의 난리통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불길에 휩싸이던 날, 아이를 안고 도망치다 첫째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최문택은 아내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외놈들이 닥쳐오는 소리에 아이를 옆에 있던 하인에게 맡기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불길이 잦아든 뒤 돌아왔을 때 첫째 아내도 하인도 아이도 없었습니다. 최문택은 그 아이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밤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쯤 살아있다면 26쯤 됐을 것이라고 손가락으로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최문택 판서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새벽부터 망월산에 올라 두더지 굴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가을이 깊어 낙엽이 수북이 쌓인 산길을 걸어 산 중턱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산이 조용하고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 속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막동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짐승 소리인가 했습니다. 두더지가 제굴 안에서 내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 소리였습니다. 땅 속에서 사람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곳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땅이 봉긋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판 구덩이였습니다. 흙이 아직 굳지 않아 발로 밟으면 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막동이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땅 속에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힘없는 소리였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막동이가 소리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땅속에서 목쉰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살려주시오. 막동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막 할멈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면서 누군가 도움을 청하거든 절대 외면하지 마라. 가지고 있던 쇠꼬챙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는 일이라면 막동이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땅을 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흙이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묻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마 하룻밤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막동이가 흙을 파내기 시작한 지 반 시즌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팔이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거의 다 됐습니다. 막동이가 소리쳤습니다. 땅 속에서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흙 속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막동이는 그 손을 잡고 힘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흙투성이 노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르는 좋게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흙이 온몸에 뒤덮여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단 도포가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상투는 풀어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곱고 얼굴 생김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귀티가 흘렀습니다. 분명 양반이었습니다. 노인은 막동이의 팔에 기댄 채 한동안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것 같은 기침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노인의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한참 기침을 쏟아내고 나서야 노인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천천히 뜨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거기서 그냥 죽었을 거야. 노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영감님,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땅 속에. 막동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또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큰아들이 그랬다네. 막동이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들이요? 아들이 아버지를 산에 생매장을 했단 말씀이세요. 재산 때문이지. 내가 빨리 죽어야 재산을 손에 넣을 것 아니겠나.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흙투성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막동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막동이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영감님, 어서 관가에 고하러 가야 합니다. 이건 폐륜이에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자 노인이 막동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안 되네. 지금은 안 돼. 왜요? 이런 역적 같은 놈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기준이 그 놈은 관가에 손을 써뒀을 거야. 홍성원님이 그 아이한테 뇌물을 받았거든. 지금 내가 나타나면 오히려 내가 위험하다네. 막동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말씀이세요? 우선 숨어야 하네.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서 기력을 차린 뒤에 방도를 찾아야 해. 한양에 있는 형조에 소장을 올릴 수 있다면. 노인은 말을 하다가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온몸이 흙에 묻힌 채 하룻밤을 버텼으니 기력이 다했을 것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양반 어른의 일에 끼어드는 건 화를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관가가 연루되었다면 더욱 위험했습니다. 잘못했다가 자신이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땅꾼 주제의 판서 집안의 일에 발을 들이밀었다가 어떤 꼴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막동이의 머릿속에 온갖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어 노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흙투성이 얼굴에 눈물이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려진 노인, 하룻밤을 땅 속에서 보낸 노인. 막동이는 그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처지였다면 얼마나 무섭고 서러웠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막동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영감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뭐라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집이 허름하고 먹을 것도 변변찮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노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눈물이 또 고였습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 일에 끼어들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돕겠다고? 막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땅 속에서 죽어가는데 그걸 모른 척하면 사람이 아니지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맙네. 참으로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아직 세상에 있었구먼. 막동이는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흙투성이 노인을 업고 산을 내려오는 땅꾼 총각. 묵직했습니다. 그러나 막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산신령이 보았다면 무엇라 했을까요? 막동이는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영감님이 무겁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막동이의 집은 마을 어귀에 있는 토담집이었습니다. 지붕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마당이라고 할 것도 없이 좁았습니다. 대문도 없어서 그냥 들어서면 바로 마당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장독 하나가 넘어져 있었고 우물은 두레박 줄이 낡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그 집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동이가 쑥스럽게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초라하지요? 하하. 저도 압니다. 그냥 잠깐 쉬어가시는 거라 생각하십시오.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참 따뜻해 보이는 집이구먼. 막동이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구멍 뚫린 지붕과 넘어진 장독이 따뜻해 보인다니. 노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노인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온돌이 미지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바닥에 닿자 아 하는 짧은 탄식을 뱉었습니다. 막동이는 물을 떠다 수건을 적셔 노인의 얼굴과 손에 묻은 흙을 닦아줬습니다. 흙을 닦아내고 나니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위험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골격이 반듯하고 눈썹이 짙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장에 가서 죽 재료를 사다 끓였습니다. 넉넉지 않은 쌀을 아낌없이 털어 넣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소금으로 간을 했습니다. 변변찮은 재료였지만 정성을 다해 끓였습니다. 노인은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기력을 찾는 듯 했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죽은 오랜만에 먹어보는구먼.
막동이는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된장죽이라 맛이 없으실 텐데. 맛있다는 말이 진심이야. 살아있으니까 맛있는 거지.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무엇인가? 막동이입니다. 그냥 막동이라고 부르십시오. 막동이. 나는 최문택이라고 하네. 내포 최씨 집안이야. 막동이는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최 판서 어른이세요. 내포 최씨 하면 홍성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99칸 기와집, 논천 맞으기. 어릴 때부터 이름을 들어온 그 최 판서가 지금 자신의 아랫목에 누워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네. 하지만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늙은이일 뿐이야. 최 판서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배어 있었습니다. 3대째 판서를 배출한 명문가의 어른이 친아들의 손에 산에 묻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쓸쓸한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최 판서는 잠시 침묵하다 말을 이었습니다. 막동이, 내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겠나? 막동이는 움찔했습니다. 예. 내게는 잃어버린 자식이 있다네. 오래전에 내가 그 아이와 나이가 비슷해. 그 아이 생각이 나는구먼. 최 판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빛이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막동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불러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구렁이가 물었어요. 그 말이 아버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최 판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동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토담집 안에서 두 외로운 사람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아버지와 아들로 지냈습니다. 최 판서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막동이가 정성껏 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에는 막동이가 산에 가 두더지를 잡았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막동이가 잡아온 두더지를 팔아 사온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이라야 된장국과 김치가 전부였지만 최 판서는 매번 맛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볼이 붉어지도록 밥을 먹는 것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최 판서는 막동이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낮 동안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저녁에 막동이가 돌아오면 그날 배운 것을 점검했습니다. 막동이는 글을 처음 배웠지만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하루 가르치면 사흘치를 알았습니다. 막대기로 마당에 글씨를 써가며 연습했고 해가 지도록 공부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최 판서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놀랐습니다.
타고난 총기가 있었습니다. 배운 것을 잊지 않았고 응용할 줄 알았습니다. 막동아,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더라면 과거를 봤을 텐데. 하하. 아버지, 저는 땅속이 더 잘 보입니다. 막동이는 웃어넘겼지만 최 판서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막동이도 매일 저녁 최 판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을 배워나갔습니다. 관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양반들의 세계가 어떤지, 땅 문서와 족보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막동이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훗날 그것이 모두 필요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 판서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자 막동이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계속 숨어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막동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최 판서는 막동이에게 집안의 사정을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기준이가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 것, 관가에 손을 써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막동아, 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다. 비밀이요? 최 판서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첫째 아내, 기준이와 기만이의 생모가 아닌 그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있다. 막동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25해 전 외구의 난리통에 그 아이를 잃어버렸지. 그때 아이가 1살이었으니 지금은 26쯤 됐을 게야. 그 아이를 찾으셔야겠군요. 그래. 그런데 최 판서는 잠시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오래된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전부터 품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막동아, 내 처음 자네를 봤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네. 이상하다니요? 자네 왼쪽 귀 뒤에 점이 있지? 막동이는 손으로 왼쪽 귀 뒤를 만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그게 왜요? 최 판서의 눈이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내 잃어버린 아이도 왼쪽 귀 뒤에 점이 있었다네. 파탈만 한 점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동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제가 그 아이라는 말씀이세요? 모르겠다. 하지만 나이도 맞고 점도 맞고 이 인연이 그냥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최 판서는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쪽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아이의 것이라네. 아이를 잃어버리던 날, 아이의 어미가 헤어지면서 아이의 손에 쥐어줬지. 최 판서의 손가락이 옥패를 어루만졌습니다. 반쪽은 내가, 반쪽은 아이가 가지고 있어. 이 두 조각이 맞아 떨어지면 그게 내 아이라는 증거지. 막동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낡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옷 한 벌과 작은 주머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고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반쪽 옥패였습니다.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문양이 새겨진 반쪽 옥패. 막동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 판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옥패 반쪽을 맞대었습니다. 딱. 조각이 하나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문양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날개를 활짝 편 학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막동아. 최 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막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땅꾼이 땅속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이 이렇게 초라한 토담집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허름한 토담집 안에서 아비와 아들이 2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최 판서는 막동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막동이는 그 손길에 어릴 적 기억이 없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판서는 막동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막동이가 기억하는 것들이 모두 맞아 떨어졌습니다. 막동이는 아버지, 즉 자신을 키워준 땅꾼 아비가 죽을 때 남긴 말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진짜 아버지는 큰 양반이다. 때가 되면 찾아가거라. 이 옥패가 증거다. 막동이가 그 말을 전하자 최 판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하인이 살아 있었구먼. 아이를 살려서 키워줬구먼. 최 판서는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하인에 대한 감사를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동이는 그 말을 평생 믿지 않았습니다. 땅꾼 아비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헛소리라 생각하고 평생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막동이는 땅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 판서의 장남 최막동이었습니다. 기준보다도 먼저 태어난 진짜 큰아들이었습니다. 이복 형제였던 기준과 기만보다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사실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기준이 관가에 손을 써두었다면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옥패가 있어도 증인이 없으면 기준이 가짜라고 우길 수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최 판서는 막동이에게 집안의 모든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논밭의 위치, 문서가 숨겨진 곳, 집안 하인들 중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 창고에 숨겨진 비상금의 위치, 족보를 보관한 장소. 막동이는 모든 것을 외웠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최 판서가 가르쳐 주는 것들을 한 번에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자식이구먼. 최 판서는 볼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땅꾼으로 살면서도 이 총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땅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 강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며느리 심씨가 밤에 몰래 막동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기준에 눈이 있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밤을 틈타 담을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심씨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퍼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기준이가 저를 때렸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제게 캐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막동이는 심씨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왔습니다. 최 판서는 심씨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가야, 내가 고생이 많구나. 이 못난 시아버지 때문에. 아닙니다, 아버님. 심씨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저도 진작 알았다면 진즉 찾아뵈었을 텐데. 내가 와주었구나. 고맙다, 아가야. 심씨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 문서입니다. 기준이가 모두 자기 이름으로 고쳐 쓰기 전에 제가 몰래 빼돌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챙긴 것입니다. 최 판서는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논반 문서, 집 문서, 그리고 오래된 족보 한 권이었습니다. 족보를 펼쳐보니 기준이 아직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남 최막동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면 된다. 최 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으로 막동이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옥패와 족보 두 가지 증거가 갖춰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동이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족보도 있고 옥패도 있었습니다. 내일 관가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막동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막동이의 집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기준의 신복 두억이었습니다. 눈이 가늘었고 입가에 냉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체격이 좋은 사내 다섯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두꺼운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늙은 영감을 숨겨뒀다지 최 서방님이 찾고 계신다. 막동이는 몸으로 방문을 막았습니다. 무슨 영감이요? 저는 혼자 삽니다. 두억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비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비켜라고. 두억이 다시 한번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내들이 막동이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막동이는 마당에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사내 하나가 발로 눌렀습니다. 사내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 최 판서를 끌어냈습니다. 이놈들, 이것이 무슨 짓이냐? 이 손 놓지 못할까? 최 판서가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영감님. 막동이가 달려들었지만 두억이 막동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땅꾼 주제에 감히 최 서방님 일에 끼어드냐? 내 놈은 상관하지 마. 막동이의 눈이 불타올랐습니다.
저 어른이 어딜 가시는 겁니까? 풀어드리시오. 두억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닥쳐. 그리고 막동이를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내들은 최판서를 끌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막동이는 마당에 엎어진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등에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무릎이 쓸렸고 손바닥도 까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봉투가 없어졌습니다. 심씨가 가져온 문서들이었습니다. 두억이 방 안을 뒤져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족보도 논반 문서도 집 문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막동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행히 옥패는 막동이가 품속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에 품에 넣어두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심씨를 찾아갔습니다. 최 판서 댁담 밖에서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나 심씨도 이미 집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준이 어젯밤 심씨가 나간 것을 알아채고 아내를 방에 가두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바깥 출입을 막아 놓았고 방문 앞에는 사내 하나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담 밖에서 발을 굴렀습니다. 관가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관가에 손을 써뒀다는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공성고을 원님은 기준이 돈을 먹인 자였습니다. 그 원님한테 가봐야 오히려 막동이가 잡혀 들어갈 판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막막했습니다. 증거 문서는 빼앗겼고 아버지는 잡혀갔고 심씨는 갇혔습니다. 사방이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 판서 영감이 노환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산을 헤매다가 아들이 겨우 데려왔다는데 땅꾼이 그 틈을 타서 영감을 꿰어서 재산을 노렸다는 소문도 있던데 역시 근본 없는 놈들은 그런 짓을 한다니까. 기준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막동이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만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막동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불쌍한 땅꾼 총각이었던 막동이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사기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땅꾼 놈이 양반 영감 꿰어서 재산을 노렸다지. 역시 근본 없는 놈은 달라. 쯧쯧. 뭘 믿고 저런 짓을 한 거야. 막동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문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관가의 포조리 막동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기준 서방님의 고발로 너를 사기죄로 잡아들인다. 꼼짝 마라. 막동이는 그 자리에서 포박당했습니다. 포졸들이 막동이의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찾는 것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문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이가 품속에 옥패를 숨기고 있는 것을 다행히 포졸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막동이는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수군거리며 바라봤습니다. 막동이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공성관아의 감방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돌벽에서 냉기가 스며 나왔고 바닥은 흙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두 손이 묶인 채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원님 앞에 끌려 나갔습니다.
원님은 퉁퉁하게 살이 찐 자였습니다. 기름기 있는 얼굴에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막동이는 원님 앞에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최 판서가 살아있는 것, 기준이 생매장을 시도한 것, 옥패가 증거인 것. 그러나 원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 서방이 이미 다 고했다. 최 판서 어른은 지금 노환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다. 그 틈을 타서 재산을 노린 게 바로 너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옥패를 보십시오. 막동이가 옥패를 내밀었습니다. 원님은 옥패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것이 최 판서 것이라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 돌멩이 하나도 증거라고 우기면 증거가 되더냐? 최 판서 어른이 직접 증언하시면 됩니다. 어른을 이 자리에 데려오십시오. 그 어른은 지금 병환이 깊어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신다더라. 최 서방이 그리 전했다. 막동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기준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먹였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이라도 먹인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를 억지로 가두어 말을 못하게 막았거나 열흘 안에 증거를 대지 못하면 너는 귀양이다. 그것도 고마운 줄 알아라. 원님의 선고였습니다. 기준이 옆에서 흐뭇하게 웃는 것이 보였습니다. 막동이는 그 눈빛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막동이는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증거도 희망도 25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이렇게 잃어야 하는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방 안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막동이는 거의 먹지도 않았습니다. 들여다주는 밥 한 덩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감방 창살 사이로 별빛이 들어왔습니다. 조각난 별빛이었습니다. 창살이 가로막아 하늘이 네모나게 잘려 보였습니다. 막동이는 그 네모난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산에서 영감을 발견하던 날, 낙엽 위에서 들려오던 신음소리,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던 밤, 최 판서의 손이 자신의 등을 토닥여 주던 그 느낌, 옥패가 맞아 떨어지던 순간, 딱 하는 소리, 그리고 주막 할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느니라. 재물이 없어도 마음이 바르면 하늘이 반드시 알아보신다. 막동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배고픈 땅꾼에게 무슨 하늘의 알아봄이냐고. 하지만 지금 이 감방 안에서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하늘이 반드시 알아보신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도 하늘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막동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최 판서가 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글을 배우다가 최 판서가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막동아, 내포 최씨 집안의 문서 원본은 두 벌이 있다. 하나는 집 안에, 하나는 한양 형조에 보관되어 있지.
한양 형조. 막동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홍성원님은 기준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양 형조는 달랐습니다. 형조는 전국의 소송을 관할하는 곳이었습니다. 홍성원님 따위가 손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원본 문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막동이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장남 최막동의 이름이 그 문서에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지금 감방 안에 있었습니다. 한양에 갈 수도 없었고 사람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심 씨는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막동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창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는가? 정말 방법이 없는가?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창살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누군가 창살 사이로 밀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막동이는 황급히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춰 읽었습니다. 글씨는 심씨의 것이었습니다. 한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작은 아버님께 김한 씨가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막동이는 그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심씨가 방 안에 갇혔으면서도 방도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언제 이걸 어떻게 전달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막동이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김한,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작은 아들. 그가 내려온다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원님이 막동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열흘이 지났다. 증거를 내놓아라. 원님의 목소리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준이 관아 한쪽에 버티고 서서 빙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역겨웠습니다. 증거를 못 내놓으면 이놈을 귀양 보내시오. 온 마을을 속이고 우리 아버지까지 꿰어낸 파렴치한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막동이는 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증인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증인이냐?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귀양을 보내겠다. 기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말이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관아 아니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관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길을 달려오느라 옷이 구겨지고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기만이었습니다. 그 뒤로 형조의 관원 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형조 관원은 공식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공성관아보다 훨씬 높은 벼슬의 관원이었습니다. 기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기만은 한양에서 오는 길에 형조에 들러 집안의 원본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심씨가 보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지체 없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형조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최 판서의 세 아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장남 최막동, 중남 최기준, 삼남 최기만. 이 문서에 따르면 이 집안의 장남은 최막동입니다. 그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기만이 막동이를 가리켰습니다. 관아 아니 술렁였습니다. 포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 땅꾼 놈이 어떻게 우리 형이란 말입니까? 이 문서는 조작된 것입니다. 기준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형조 문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겠소? 형조 관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서리빨이 서 있었습니다. 기준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 문서가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뇌물을 먹여서 조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소? 막동이가 품에서 맞춰진 옥패를 꺼냈습니다. 두 조각이 완벽하게 합쳐진 옥패였습니다.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문양. 이것은 최 판서 어른이 오래전 잃어버린 장남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쪽은 어른이, 반쪽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관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원님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또 소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실린 최 판서가 들어왔습니다. 심씨가 한쪽에서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기준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최 판서는 들것 위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약에 취해 눈이 흐릿했지만 정신은 돌아와 있었습니다. 기만이 내려오는 길에 아버지를 찾아가 며칠간 해독약을 먹인 덕분이었습니다. 날이 내가 직접 증언하리다. 최 판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노환의 약까지 먹었던 몸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저 아이 막동이가 내 장남이요. 저 옥패가 그 증거요. 그리고 최 판서는 잠시 기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자지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슬픔과 실망, 그리고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내 큰아들이라 불렀던 기준이는 나를 망월산에 산채로 매장하려 했소. 이 두 눈으로 보았고 이 몸이 겪었소. 관아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이십니다. 제가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모함입니다. 기준이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형조 관원이 기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기준, 그 자리에 서시오. 기준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기준이 직접 쓴 편지요. 기만이 품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심씨가 기준 몰래 빼돌렸던 편지였습니다. 심씨는 오래전부터 이날을 대비해 기준의 편지들을 몰래 모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두억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준의 필체로 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비를 망월산에 묻어라. 흔적이 없어야 한다. 일이 끝나면 후이 살해하겠다.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술렁였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준을 당장 결박하라. 원님이 소리쳤습니다. 기준에게 돈을 받은 것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커지기 전에 기준을 잡아 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기준을 포박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놈들, 나를 아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 손에 죽고 싶으냐? 기준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준의 눈치를 보던 포졸들도, 기준의 편이었던 자들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권력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힘이 기울면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두억도 끌려왔습니다. 두억은 관원 앞에 무릎을 꿇자마자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준의 명으로 최 판서를 생매장한 것, 막동이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것, 심씨를 가둔 것, 관아, 포졸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자백했습니다. 자신만 살겠다는 신보였습니다. 측근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기준은 두억의 자백을 들으며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배신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두억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기준은 부모를 해치려 한 죄, 폐륜의 죄로 전 재산이 몰수되고 먼 섬으로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두억은 종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원님도 뇌물을 받은 것이 형조 관원에 의해 드러나 파직당하고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동이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막동이는 관아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막동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막 할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마음이 바르면 하늘이 반드시 알아보신다. 하늘이 알아봤습니다. 막동아, 최 판서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막동이는 최 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최 씨 집안의 장남이다. 그에 걸맞게 살아라.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막동이는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25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기준이 유배를 떠나면서 내포 최 씨 집안의 모든 재산은 장남 막동이에게 돌아왔습니다. 논 1000마지기, 밭 500마지기, 99칸 기와집, 300년 묵은 느티나무 2그루가 서 있는 그 대문 앞에 이제 막동이가 서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두더지를 잡던 땅꾼이 하루아침에 만석꾼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어제까지 손가락질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땅꾼 막동이가 최 판서 어른의 진짜 장남이라고? 근본 없다 했는데 알고 보니 명문가 자손이었구먼.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막동이는 그 소란 가운데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기준이 자신의 몫을 차지하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달리 막동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가 모든 것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포 최씨 집안의 대문 앞에는 날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흉년이 들면 막동이가 곳간을 열었습니다. 곳간에서 쌀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먹고 사십시오. 막동이는 한 번도 갚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가 오면 약을 사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약 한 첩 못 먹어서 아비 어미를 잃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자가 오면 함께 관가에 가줬습니다. 관가 앞에서 막동이가 서면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만석군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막동이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최장손 어른은 다르시다. 가진 것이 많아도 변하지 않으셨어. 원래 마음 씀씀이가 좋은 분이시거든. 땅꾼 시절부터 그러셨다잖아. 아비 어미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하셨다지. 그래서 어려운 사람 마음을 아시는 거야. 그 99칸 기와집 안에는 최 판서가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더 늘었지만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들 막동이가 매일 문안을 드렸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셨습니까? 오냐? 오늘은 어땠느냐? 마을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꽃간에서 좀 드렸습니다. 최 판서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참 잘했어. 아버지, 춥지 않으십니까? 오늘 바람이 쌉니다. 내가 있으니 춥지 않다. 막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온기는 아랫목보다 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이것이 막동이의 삶이었습니다. 낡은 삿갓을 쓰고 두더지를 잡던 땅꾼 총각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내포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동이는 한 번도 자신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찻갓을 쓰던 때나 갓을 쓴 지금이나 그는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 했습니다. 막동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삿갓 하나, 쇠꼬챙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끼니조차 제대로 챙길 수 없던 가난한 땅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이라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동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하루아침에 만석군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기준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재산도, 이름도, 권력도. 그러나 탐욕의 눈이 멀어 친아버지를 땅속에 묻었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이미 가진 것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 탐욕이 결국 자신을 땅속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먼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기준의 소식이 이따금 들려왔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픕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만석군의 아들이 아버지를 땅에 묻으려 했던 자가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빠짐없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